시를 좀 만나라. 시를 떠나면 내 삶의 본질을 떠나는 것이다. 또 내 영혼의 본성을 너는 버리는 것이다. TV 사람을 만나다. 우리 시대의 지성 고은 시인을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엄지혜 아나운서. 제가 일부분만 잠시 낭독을 해볼게요. 나는 8.15였다. 나는 6.25였다. 나는 4.19 산중이었다. 나는 곧 5.16이었다. 제가 앞부분만 잠깐 낭독을 해봤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요. 자화상에 대하여예요. 네, 아마 이분의 삶을 영상에 담는다면 한국 현대사 다큐멘터리 한 편이 완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고은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한 해 동안 두 분의 큰 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황금화관상, 굉장히 권위 있는 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금화관상, 그리고 이탈리아 재단이 이제 제정한 노르슈드 국제문화상까지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아시아에도 차례가 왔는지 네. 나 같은 이런 이렇게 믿었지 못한 사람에게도 네. 그런 영광이 주어져서 참 저 가서 황홀하게 받고 잘 열흘 동안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왔죠. 네. 유네스코에서도 그 마케도니아의 국제 시인 대회를 높이 평가해서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 축제입니다. 네. 아까 이제 엄지의 언어에서 소개했는 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시가 이제 자화상에 대해서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 거였습니까? 근데요, 나는 자화상은 참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자화상인지 모르지만 오늘 읽어주신 거는 네. 최근의 것인데요. 네네. 우리는 되게 그 현대사를 늘 살아오면서 우선 8.15다, 또 옛날에 3.1절이다, 또 이렇게 60만세 60이다, 이런 숫자로 기여화하는 그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네. 8.15는 뭡니까? 8.15는 일제 식민지의 반세기 가까운 동안의 그 아픔을 찢어버리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때 나는 내 존재가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내가 등장한 거죠. 그전에는 나는 모국어 없이 또 한글도 쓸 수 없이 일본어로 공부를 했고 또 내 이름도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대가리도 잘렸고 손발도 잘려버린 그런 무슨 이상한 토르수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해방이라는 8.15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다시 잘린 머리가 돌아와서 나한테 붙었고 나에게 손과 팔이 있어서 걸어가고 내가 만세를 부를 수 있고 한 존재가 되니까 그게 바로 8.15 아닙니까? 네. 실제로 나는 8.15 때 어린 아이였는데도 일본의 히노마루에다가 태극기를 서투르게 그려서 참으로 어디서 나타난 그 팔괘 이런 거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마을 그 가장 높은 데다 이렇게 날리게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8.15 그러면 벌써 내 온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4.19가 있죠. 혁명이 네. 있으니까 있고. 지금 시대가 다 지나가 버리는 과거의 어떤 화석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내 몸속에는 그런 게 아직도 들어있고 또 6.25 그거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남한 안에 남한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뭐다 해가지고 서로 적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통합될 가능성이 전혀 없이 더 심화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이런 것이 아직도 6.25입니다. 네. 또 그 뒤로 또 5.16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있죠. 또 네. 그다음에 5.18이라는 광주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민족의 비극이 또 하나 있죠. 또 그 뒤에 또 뭐 있죠. 이런 것이 나의 자화상의
낙엽이 나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액자 안에 들어있는 존재죠, 내가. 이렇게 자화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대사회 굴곡진 사건들이 다 선생님과 함께한 역사고 선생님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일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예전에 이제 행적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절로 들어가셨었잖아요. 승려의 길을 선택을 하셨었는데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던 거죠? 근데요, 네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면 참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네. 근데 난 선택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유교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네네. 그 한국전쟁 직후는 전선과 후방의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후방도 서로 죽이고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함께 유지해왔던 농업 공동체의 그런 그 혈족 관계, 네. 무슨 그 친족과 같아요. 모든 타성바지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오순도순한 마을에 그 이상적인 상태가 다 깨져버렸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라는 게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그 죽음을 나는 참 어린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소년의 어떤 농촌의 그 순정 같은 게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 뭐 고향,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게 떠돌고 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거리를 이렇게 떠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승려들도 산중은 전쟁이고 빨치산이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들이나 뭐 도요지 나무인데 이런 폐허에 떠돌고 있을 때인데 그런 스님 하나를 만나서 길 가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자석처럼 왜 이렇게 못이나 뭐 핀 이런 것이 자석이 있으면 탁 가서 달라붙잖아요. 네. 그렇게 달라붙었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가는 뒤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인기척을 누리더니 당연히 너 왜 날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말없이 따라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도 더 이상 질문을 오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 길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때 그게 무슨 사회상, 시대상이요. 네. 못 같은 건데 그냥 탁 붙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거기에서 위대한 선사를 만나서 공부랍시고 조금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나는 이 휴전 직후에 그 폐허가 되는 산야를 다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마 그때 없었을 거예요. 네. 휴전선 이남 모든 곳을요. 그리고 모든 곳에 다니면서 이제 길에서 이렇게 뭐 선도하고 이런 공부를 조금 한 10년 한 적이 있었죠. 1958년에 이제 천연시 백일획으로 이른바 등단이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출가 생활 하면서 시를 쓰신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출가 전에, 이렇게 아무래도 무슨 그런 가방이 있으니까 좀 끄적거린 게 좀 있었는데, 네. 고야경에 있는 그 추상화가, 그게 뭐 앙포로메를 하는 그 추상화가 있었는데, 네. 그 화가가 이제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도스토옙키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니까 자연히 이제 취향이 같아서 그런 데다가 내가 끄적거린 건 이제 주기도 하고.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유치한 거 썼냐 뭐 이렇게 하면서 버려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는 출가한 뒤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거의 다 투고한 거예요. 그 기관지가 처음 나온다는 소식 네. 듣고 나는 전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서울에 와서야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게 이제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5편을 딱 주더니 이 스님이 쓰신 거라고 하더니 그렇다. 바로 이거는 추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회 추천을 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한 편 한 편. 근데 이거는 단회 한꺼번에 그냥 1회 추천으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시인의 길로 그쪽으로 이끌었네요. 데려갔어요. 천재성을 인정받았군요. 모르겠어. 네, 네. 예, 그렇게 나왔어요. 네. 초기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허무주의적인 작품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70년대쯤 해서 환속하시면서 작품 세계가 많이 바뀌셨죠. 한국전쟁 후에 있었던 한국 산하는 어떤 산높이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포격하면요, 산높이가 적어도 줄어드나요? 이만큼 줄어들어요. 이 우리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폐하가 되고 그런데요. 그거는 2차원으로서의 평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도 폐허가 생겨요. 네네. 다시 말하면 그게 내 허무 니힐이즘인데요. 나는 서구의 이 세기 말의 허무주의나 또는 동양 고대의 인도에서의 무사상 또 뭐 토가의 무의자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반도의 50년대의 현실이 그 상황이 나에게 허무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어서 거기에서 한 10여 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다가 1970년도에 오면은 한 노동자의 그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하고 선언을 하죠. 그 죽음은 내가 늘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죽음과 또 나 자신이 늘 산보다 죽음이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죽음에 늘 발을 디디고는 했을 때 이 죽음과 어떻게 그것이 같은가 다른가를 이렇게 견뎌보기 더더군요. 그러면서 그쪽에 또 자석처럼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그것이 내가 거리로 나오게 되기 시작한 봄의 씨앗처럼 씨가 뿌려진 것이죠. 어땠습니까? 세월호 참사 올해 1년 내내 이제 모두가 아파했는데 고생이 어떻습니까? 죽음의 장사 지내는 것. 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세월호를 빨리 잊어버린다는 행위, 이것은 인류사의 이 모든 살아온 우리의 그 가치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네. 해를 넘긴다고 해서 이것도 그냥 휘 하고 담배 연기처럼 내뿜어서 사라지게 만들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종지부 이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드러난 모든 모순과 또 모순 비리 또 여러 가지의 또 가능성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이거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키고 심화시켜야 우리의 삶이 다시는 이 세월호의 비극을 우리가 면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강한 역사 단계를 우리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고은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0여 년 동안 생활했던 안성을 떠나서 수원으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새로 옮긴 작업 공간은 어떨지 함께 가보시죠. 수원 광교산 자락 아래 자리한 고은 시인의 집. 독서는 나의 종교 행위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도 약속이 없는 날이면 온종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은 책 속에 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아주 많이 취하죠. 또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의 대화는 그 자체가 술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을 거기서 쓰게 되는 것이 되고 또 친구의 몸속에 들어있는 책을 이끌어내서 내가 읽는 것이 되고 내 속에 있는 책 속을 꺼내서 세상의 백제 글쓰기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책이 술이고 술이 책이다. 그런 하나의 내 삶의 한 도상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가 얻어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서적이 가득해 마치 하나의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고은 시인의 서재. 이곳에 그의 지성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에게서 탄생된 문학 작품들은 어느덧 자신의 길을 훌쩍 넘을 정도가 됐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면 고지 곧대로 이렇게 읽어서 그것 자체가 그대로 머릿속에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닿자마자 전혀 다른 걸로 변형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내 무의식을 채운 나머지 그런 데서 이제 불길이 솟아올라서 하나의 영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네요. 지난 2013년 고은 시인은 30여 년간 살던 경기도 안성 장미골집을 떠나 이곳으로 보금자리로 옮겼는데요. 시집 무제시편을 통해 안성을 정리하는 소회와 수원으로 가는 기대의 시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저기 산이 보이네, 저쪽.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는 그 자체로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죠. 이곳 수원에서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고은 시인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안성시대에 던져진 질문의 나머지가 여기 와서 새로운 커다란 질문들로 살아서 전혀 또 다른 문학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아니 그 열리기 시작한 예감에 넘치는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새롭게 꽃피우게 될 고은 시인의 문학. 그것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는 고은 시인에게는 문학이 곧 삶이었고 삶이 곧 문학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루 내내 하늘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내 지상에서 책들의 긴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내 마음의 동굴마다 각각 캄캄하였습니다. 책들이 모조리 하늘의 어딘가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로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푸르다 못해 붉었습니다. 붓다 못해 다 지워졌습니다. 푸른 하늘이야말로 책들의 무아입니다. 네, 지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무아가 없습니다. 가장 큰 업적으로 또 가장 큰 문학사적 자취로 발자취로 만인보의 편찬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만인보나 이런 것들은 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1980년 신군부가 나올 때 괜히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내라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육군 교도소에 나를 넣었어요. 근데 네. 거기는 이제 보통 일반 그 감옥하고 달라서 특수감방이 있습니다. 특수감방은 뭐냐면은 창문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만약에 30쪽짜리 그 백열등이 꺼지면은 옛날 사진 현상하는 암실처럼 암실이에요. 네. 그리고 생긴 것도 이제 관보다 좀 큽니다.
아주 숨막히죠.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현재가 완전히 박탈되죠. 삶의 실존이 현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네. 놀랍게도 과거의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요. 현재는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럼 벌써 숨이 벌써 막히다가 그것도 적응이 돼서 숨이 쉬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과거가 전혀 그전에는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무력한 과거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존재를 지속시켜줘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또 건너 마을에 무슨 몽순이네 아버지, 또 뭐 몽순이 이런 그 아주 이름 없는 그냥 전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기억이 나하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또 내가 역사에서 안 무슨 가령 뭐 충무공이라든지 우리들 다 좋아하는 세종대왕이라든지 또는 무슨 20살에 나라를 세운 고주몽, 고구려, 동명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고 또 이름 없는 것도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옹호해주는 과거의 힘이 됐어요.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전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이걸 다 발길로 차버리고 내 현재만 살았구나 하는 어떤 아픔, 그 아픔이 막 오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형상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더 발전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가면은 이걸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구상하는 힘이 나를 그 현재의 그 상황을 견디는 아주 큰 힘이 됐어요. 놀랍게요. 네. 추억이 무력한 게 아니고 정말 추억이 강력한 내 삶의 조건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내가 일반 교도소로 옮겨서 있었는데 또 사전을 외우고 싶어서 모국어, 영어, 산스크리트 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국어를 내가 많이 모른다는 걸 느껴서 국어사전을 외우려고 국어사전을 반입하는 것조차 허용이 안 돼서 단칙을 또 내가 한 2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사전이 들어왔어요. 네. 거기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 간수가 교도관이 보는 데서 찍고 또 교도관이 갈 때는 또 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는 가지고 나와서 근데 이거 다 외웠죠. 근데 이 나오니까 또 다 지워져. 네. 그래서 헛공부했구나. 그래서 다시 또 사전을 가지고 공부해서 그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건데 이걸로 이제 1985년부터 이 만인보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근데 그것만 쭉 썼으면 되는데 다른 일을 덜어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25년이나 걸려서 몇 해 전에 완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외국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게 이제 뭐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재가 돼서 현대 고전으로 이렇게 토마스 만 거하고 내 거하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까지 이제 돼서 많이 조금 안팎에서 조금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1,000페이지 넘는 시집 무제 시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완성된 겁니까? 나는 시가 그 시의 제목이 붙지 않습니까? 이름. 네. 제목이 붙으면 시가 제목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주제나 어떤 그 강한 인상에 의해서 모든 게 규정돼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시를 내가 속박하는 것 같다. 얘들 그냥 이름 없이 탁 던져서 세상에 그냥 떠돌아다니면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으로 살든지 네. 그냥 이렇게 떠돌든지 그렇게 하면 유령이 돼봐라. 말하자면 그래서 너의 이제, 자유, 네. 시 자체의 자유, 그걸 위해서 제목을 다 이렇게 폐기시켰죠. 구리 편법으로 번호는 매겨서 번호. 하나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네. 1이 100도 될 수 있고 뭐 200도 될 수 있는데 그냥 1, 2 이렇게 해갖고 냈죠. 근데 최초의 독자인 우리 아내 이상화 교수가 좋아해서 그래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놓이셨어요? 네. 워낙 양이 방대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거를 얼마 만에 다 쓰신 거예요? 대충 날짜와 이렇게 편수로 나눠 보면은요. 그게 이제 이런 때는 시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네네. 어떤 때는 아주 시가 막 사방에서 와. 이렇게 나를 둘러싸니까 네. 갖다 여기다 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들어가 다 써주죠. 그걸 그런 나는 건가요? 그냥 조금 이렇게 받아서 네. 이렇게 남기면 되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시를 쓰시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시나 궁금했는데요. 내 시론이 있습니다. 내 네. 시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시학 이후에 있었던 또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론들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이거 하나도 나에겐 효과가 없습니다. 나는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이 최초의 시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시인이 처음에 이 지구상에서 생겼을 때 어떤 시학, 시론이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 그걸 그렇겠죠. 학교를 다녀가지고 네. 쓰는 시인은 없습니다. 절로 시가 나오고 절로 춤이 나오는 거지. 무용 이론에 의해서 박자를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해라.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내 시도 이 지상에서의 최초의 시인이라고 나는 생각하죠. 그럴 때 나는 뭐라고 시를 정의하느냐. 할 것도 없지만 굳이 한다면 우주의 표현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주는 움직이죠. 율동, 블랙홀, 율동, 또 파동, 또 진동, 전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그 움직이는 그 리듬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주에 속하죠. 그래서 내 언어는 늘 우주의 사투리다. 늘 이렇게 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사장으로 계시는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분단을 더 지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분단을 하루빨리 이렇게 마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치로 삼고 있죠. 이것은 남북 어느 주민도 이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네. 통일을 바란다. 통일이 우리의 꿈이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통일 그러면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해도 참 얼마나 우리가 아주 찬란한 꿈을 앞두고 있는가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 우리 현실은 이 분단 체제에 의해서 하루하루 심화되는 이 간극이 생기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역 없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행여나 북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또 얘기하면 그냥 통역 없이 얘기하지만 네. 아마 몇십 년 더 지나면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국문학이라고 하지만 삼국시대의 향가 그거 우리의 언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못하죠. 네. 해석. 독일어나 포르투갈보다 더 먼 언어입니다. 네. 그걸 국문학자가 해석해야 우리 네. 알지 않습니까? 또 중세의 고려 가요
청산에 살을 났다. 가실이 있고. 이게 무슨 수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학자가 선생님이 얘기해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네네. 이게 이제 알아듣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당대의 이 남쪽 언어와 북쪽 언어가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 지경이 돼갈 겁니다. 이 이질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네. 결의말 남북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현대사를 보면은 한 200년 이내에 우리 국민이 살 길을 찾아서 밥 먹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불법적으로 혹은 뭐 합법적으로. 그래서 연해지도 가고 뭐 이렇게 가고 목숨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처형당하는데 가고. 이게 이제 가서 다 나중에는 스탈린 체제에서 강제이동에 가서 다 죽어가면서 중앙 아시아에 가서 고려인으로 지금 살고 있고 2세, 3세 하고 있는데 네. 이들이 갈 때 우리 말하고 조상 제삿날 하고 아리랑 하고 솥단지 하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떠날 때. 그때 언어 언어. 그 언어가 2세, 3세에 가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져갔던 언어 중에 중요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이 언어를 우리가 불러들여야 되고 남과 북의 다른 언어가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 우리 모국어의 커다란 이 광장에 다 모여서 결집시켜서 하나의 그 재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참으로 하나의 통합된 전체 역사를 하나로 만드는 이 합일된 모국어를 그 통일시대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네. 이거를 한번 해보자.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정말 모국어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모국어로 시를 썼고 모국어 밖에만 나가면 나는 절망입니다. 네. 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절대의 그 은혜, 은덕을 사적으로는 갚는 길이 결의 말에 여러 학자와 여러 동료들과 함께 나도 거기에 끼어서 잔심부름을 좀 할까 하고 아직도 그걸 하고 있지요. 네. 요즘 자꾸 젊은 층들이 책을 좀 안 읽고 문학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는 더 하고요. 이런 화면에 네. 내가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조금이라도 시의 이야기 혹은 시인의 얼굴, 지질이 못났지만 이런 얼굴이라도 자꾸 보여서 시하고 멀어지는 것만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를 좀 만나라. 당신들이 시를 떠나면 내 삶의 본질을 떠나는 것이다. 또 내 영혼의 본성을 너는 버리는 것이다. 이런 어떤 아픈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된 소리, 되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말하네요. 시대와 역사를 담아낸 고은 선생의 시에는 아픈 현실을 껴안는 힘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 또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아간 고은 선생의 삶 자체가 문학이자 또 역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팔순의 나이에도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춘 시인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